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에듀윌 공인중개사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민석기입니다. 자, 이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요즘에 그던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문제 추세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섞어서 출제함으로써 난이도를 좀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한 4문제 정도는 학생들이 아예 건드리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 우리 절대평가 시험의 특성상 한 4-5문제 정도의 문제는 과감하게 좀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잘 소화를 하셨다면 이제 시험이 좀 용이하게 좀 대응될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민법 총칙 물권법 쪽 문제는 난이도가 좀 다소 평이한 편이에요. 대략 60번대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한 70번대부터 좀 까다로운 최신 판례나 또는 계산형 문제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앞쪽이 어려운 것보다는 좀 뒤쪽이 어려운 것이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용이한 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박스 문제는 대략 11개, 사례 문제는 한 16개 수준으로 박스 문제가 좀 분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사례 문제가 좀 많이 늘었다는 측면이 이제 올해 35회 시험의 특징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체적인 평가 말씀드리고요. 자, 문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의 문제는 좀 용이합니다. 자, 4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정답도 3번 지문에 이 보험금 편취 목적의 부정한 보험 생명보험 계약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는 판례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 자, 42번 문제는 통정의 표시의 대표적인 사례인 가장매매 사례가 되겠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꽤 몇 년 쉰 사례예요. 출제가 비고 쉬어 있다가 타 시험에는 또 최근에도 출제 기록이 보여서 출제가 좀 예상이 되던 부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가장매매를 하고 제3자에게 다시 팔리는 이런 구조의 문제가 되겠고 정답은 5번 지문에 제3자의 소유권 취득 부분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제3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또 그 다음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된다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자, 이 문장을 답으로 선택한 문제였습니다. 자, 43번은 착오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대체적으로는 좀 최근에 유명한 판례들 위주로 좀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디귿번에 이제 5표시부의 법칙 지문까지 섞어서 출제를 했는데 완전히 낯선 지문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박스 문제라 소거법 할 여지가 있으니까 자, 기역번, 니은번, 옳은 지문, 디귿번, 틀린 지문 해서 정답 3번으로 좀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4번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문제가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될 텐데, 자, 지금 사기 강박에서 이제 묵시적 기망을 물어보는 지문, 그리고 그 묵시적 기망 물어보는 기역, 니은번 지문 2개 비교하고, 그리고 이 제3자, 이 대리인이 제3자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제3자 부분까지 이렇게 섞어서 지문이 3개 정도 되는 박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인 압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3번이었고요. 45번은 취소권 행사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 제척기간에 관한 질문 기억번 그리고 취소권 행사를 언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니은번 그리고 디귿번에 취소의 상대방이 누구냐 하는 질문까지 해서 기본적인 이제 시기와 형식에 관한 부분의 질문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질문이 아니라서 좀 조문의 암기가 좀 필요는 하지만 대응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보여집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46번에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는 부분에 관한 의사표시 질문인데 약간 좀 사례스럽게 생겨 있지만 사실은 이제 조문으로 형성된 문제가 되겠고요. 자, 5번 지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고 했을 때 이 요지 가능성 개념에서 보아서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문을 찾아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7번은 이제 무권대리 문제인데, 무권대리 문제는 사례로 출제 많이 하는데 올해는 좀 사례 유형은 아니기는 했어요. 근데 내용적인 부분은 사례로 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정답은 5번 지문에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정도냐 하는 부분에서 단순히 장기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보기 어렵고 뭐 또 대금을 수령한다든가 등기를 이전한다든가 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을 때만 이제 좀 말로는 안 했지만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개념이 좀 잡혀 있었다면은 정답 찾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번까지 첫 번째 페이지의 문제가 아주 어려운 난이도라든가 좀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좀 교묘한 함정을 섞어 넣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쪽 페이지에서는 실수 없이 잘 관리가 되었어야지 좋은 시험 운영이었다고 보겠습니다. 뒤쪽에 분명히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침착하게 잘 대응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8번 문제. 48번 문제는 대리권 수요가 된 이제 유권 대리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박스 문제라서 조금 선택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임의 대리인지 법정 대리인지 이런 거 구별도 좀 해야 되고, 뭐 기억번 지문은 원칙적으로 지금 을이 임의 대리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복대리 선임이 안 된다는 부분 찾아주셨어야 되겠고요. 자, 니은번은 이제 좀 키워드만 활용하더라도 대리인한테 해제 대리권까지는 없다. 부분 찾아주셔도 되겠고, 자, 디귿번은 이제 위임장 제시를 일종의 현명 개념으로 읽으실 수 있다면, 자, 유효한 대리행위가 생겨서 본인한테 효과가 미치는 부분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는데 뭐 난이도는 중급 정도는 되지만 소화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49번은 법정 추인 사유에 관한 질문인데 정답은 1번의 혼동으로 좀 쉽게 배정이 되었고요.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좀 이 부분에 관해서 어제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법정 추인 출제는 20회, 25회, 30회 이렇게 공교롭게 5년 간격으로 출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35회에는 충분히 출제가 좀 예상이 되던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5회 시험에서 법정 추인 준비를 안 했다면 그건 약간 좀 통계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반성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잘 준비했다면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은 1번이었고 49번은 50번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지문인데요. 자, 지금 정답은 2번 지문에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는 것이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주제로 정해졌습니다. 자, 근데 과거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 이 부관 문제들을 보게 되면 가장조건 질문이라든가 소급표 질문이라든가 이런 질문들이 주류를 이뤄왔고, 올해에도 지금 3번 지문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5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등장을 하던 지문이 여전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4번의 입증 책임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삼각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2번 지문 그리고 5번 지문들이 판례이기는 하나 최근에 트렌드상으로 시험에 많이 다루어지던 판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키워드 암기와 대응을 좀 준비를 잘 하셨다면은 이 문제도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중간 난이도는 되는 거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정답은 2번이었고요. 51번의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다소 이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딱 틀린 자리를 찾지 못하면 삼각형이 좀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되려 이런 문제가 판단이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암기가 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정답 4번에 한필토지 일부의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는 부분 찾아줄 수 있으면 되겠고, 이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토지의 일부에 생길 수 없다는 측면이 굉장히 큰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인 저당권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좀 다루어졌던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번, 2번, 3번 쪽에서 뭐 저당권이 법률 규정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삼각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4번에 나와 있는 지문이 많이 다루어졌던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 지문이 좀 많이 다루어지는 지문이니까 4번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2번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걸 찾으라는 건데, 자, 신축과 현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에 해당하는 분할 판결, 그래서 니은번, 리을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는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될 테고 점유취득세는 규정이지만 등기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구별이 좀 되어 있어서 딱 3번 정답으로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3번은 점유보호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이제 오랜만에 좀 통째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정답은 5번으로 끝이 났고, 이 정말 5번 지문을 잠깐 보시면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서 점유를 침탈당했다. 그러니까 침탈을 한 자가 또 침탈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면 결국은 지금은 점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돼요.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되어야 합니다. 자, 소유물 반환 청구든 점유물 반환 청구든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래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자기가 침탈을 했던 사람이지만 또다시 침탈을 당해서 지금은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을 꼼꼼하게 끊어읽기를 해서 파악해 주셨다면 점유하지 않는 자에게 반환 청구는 해결이 안 되는 요청을 하는 거니까 불가능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외워서는 조금 대응은 어려워요. 일반적인 원리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잘 구분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을 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54번은 정답이 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미등기 전매, 뭐 소위 중간 생략 등기로 이어지는 미등기 전매 사례가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1번과 2번이 거의 같은 질문인데, 자,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전매를 했기 때문에 매도인인 갑이 소유자이긴 하겠습니다만 을 또는 병 누구를 상대로도, 을은 최초에 갑으로부터 매수한 자, 병은 또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니까 앞으로는 을이 소유자로 되고 또 다시 또 이어서 병이 소유자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할 것으로 확정된 매수인 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점유를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고, 아직 소유권이 매도인 최초 매도인이었던 갑에게 있다는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한다는 건 신의칙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 1번, 2번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숙지를 했어도 정답 2번으로 고를 수 있는 상태니까, 자,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정답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55번 부동산 공유 문제가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대체로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유 문제 치고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4번 지문에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관해서, 이 지분에 관해서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셨다면 자기 재산권에 관해서, 공유물에 관해서가 아니라 자기 지분에 관해서 제3자의 취득쇼를 중단시키는 건 지분권 행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분에 관하여인지 공유물에 관하여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기초로 삼았다면 정답 찾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네, 56번은 네, 공유물 분할에 관한 질문이 좀 나왔는데 좀 다소 평상시 안 다루던 질문들이 좀 출제에 이어졌어요. 근데 박스형 문제이기 때문에 소거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되겠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역번하고 그리고 리을번입니다.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단원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이기 때문에 좀 다소 용이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니은번에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점적으로 접수한 때인지 또는 뭐 등기가 기록이 완료된 때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고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은 삼각형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역번 지금 지문에 분할을 할 때 전원이 다 현물 분할하기 용이하지 않다면 일부를 현물 분할하면서 분할을 원하지 않는 자는 공유로 남기는 방법으로 분할을 하는 것도 완전히 경매로 해서 팔아치우는 것보다는 더 충분히 현물 분할의 방법으로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좀 비교 판례라고 한다면 분할을 원하는 자를 공유로 남기면 안 돼요. 그건 분할 안 해주겠다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분할을 원하지 않는 자를 공유로 남기면서 일부 분할을 원하는 자는 또 이렇게 현물 분할 형태로 잘라내는 형태의 이런 분할은 가능합니다. 거의 국어 문제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역번 지문은 국어적으로 잘 읽어주셨으면 맞는 지문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리을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분할이 출제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분할 자체의 출제가 많이 줄어들어서 요즘 쉬웠지만 분할은 순서가 중요한데, 공유물 분할을 할 때 협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분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문제 지문에 보면은 협의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자가 있더라도 이행 소송은 할 수 있지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상 분할로 갈 수는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과거에 출제 기록이 많이 있었고, 사실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사실상 올해 다른 시험에 이 출제가 또 보였었기 때문에 조금 예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역번, 리을번 같이 오랜만에 등장한 지문들이 좀 잘 대응이 됐다면 소거법하고 정답 5번으로 가는데 무리가 없었을 거고요. 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판단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자, 57번은 정답이 1번이고요. 자, 무단건축 문제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27회를 마지막으로 좀 출제를 쉬면서 한 지문씩은 출제가 됐는데, 통째 출제는 좀 꽤 오랫동안 쉬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변리사라든가 뭐 이런 시험에서 무단건축 출제 있었고, 또 올해 작년 이렇게 2년 동안 무단건축된 케이스에 대한 신규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단건축 사례에 대한 출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었고, 타 시험에도 출제 기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예상이 되던 부분인데, 올해 문제는 신규 판례에 대한 반영은 없이 과거에 존재하던 판례를 가지고 무단건축된 건물의 1번 지문,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해서
내보내고 철거 집행을 해야 된다는 주제를 정답으로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향후를 바라본다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올해 선고된 무단건축대 판례, 신규 판례들도 재차 사용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좀 우려가 좀 드는 부분이고요. 당장 올해 시험은 과거의 판례만으로도 대응이 됐어.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준비를 잘 하셨다면 답을 1번으로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번 분묘기지권에 관한 출제인데요. 분묘기지권 이제 시효취득 제도가 이제 사실상 금지되어 가면서 2001년도에 시행되기 시작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들에 대해서만 시효취득을 허용하다 보니까 2021년 이후로는 이제 사실상 시효취득되는 분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의 분쟁들 때문에 지금 2024년, 2015년까지 정도는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시효취득 관련 판례들이 좀 양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제는 앞으로 2, 3년 정도는 더 이어질 것 같다는 측면이고요. 출제가 된 부분은 기업권 지문 등기를 하여야 하는 부분은 분묘기지권에 등기도 없으니까 등기할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옛날부터 많이 나오던 지문인데, 니은번과 디귿번은 사실 이제 재작년에 선고된 비교적 최신 판례고 타시험에 출제가 된 기록이 있는 지문을 당겨서 출제한 지문입니다. 분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분묘에 관한 지료 약정 또는 토지 사용료 약정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이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지료에 관한 약정이 승계가 되어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니은번 내용이고요. 그리고 디귿번은 시효취득과 달리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설치했다가 토지를 팔면서 분묘가 남아있는 형태로 분묘기지권이 생긴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일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발생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이제 지료지급 의무가 토지 소유자의 지료 청구한 날부터 발생되는 부분과 구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부터 시효취득 지문하고 시효취득 외의 분묘기지권 취득 지문의 지료지급 의무 발생 시기를 구별을 좀 해 놓았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예상이 좀 되던 부분이라 준비를 좀 잘 했었어야 되겠고요. 잘 준비하신 분들은 정답을 2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59번은 지역권 문제인데 정답은 이제 2번으로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하죠. 점유를 안 하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물건이기 때문에 계속도 해야 되지만 표현도 해야 된다라는 조문에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찾기 쉬웠을 겁니다. 2번이고요. 6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지문인데 정답이 좀 빠르게 나와서 좀 용이하다는 측면입니다. 자, 전세금 반환은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및 목적물 반환 의무랑 동시 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금 반환이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식의 지문은 바로 틀린 지문이 되겠고, 아래쪽에 4번, 5번 지문에 굉장히 두툼한 지문이 있는데 1번의 답을 자신 있게 틀린 지문을 찾았다면 그 3, 4, 5번 쪽 지문들을 아예 읽지 않는 것이 문제 운영에서 굉장히 좀 필요했었다.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정답 1번이었고요. 그리고 61번 유치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뭐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는 주제로 정답이 정해졌고요. 뭐 삼각형이 한두 지문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도 1번의 권리금 또는 3번의 거주사안, 그리고 5번에 이제 신축하다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출제 기록도 많이 있고 키워드 관리가 가능한 형태의 판례들이기 때문에 이번 지문 읽는 데만 부담이 없었다면은 꼭 4번이 아니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62번. 자, 저당권 관련된 366조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이제 출제 사안인데, 기업권의 가설 건축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부분은 이제 재작년 선고 판례, 정확하게는 작년도 사실상 선고 판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최신 판례고, 이미 출제 기록이 한 군데 나왔던 부분이 이제 우리 좀 타시험 출제 기록이 넘어온 케이스라 올해는 좀 키워드 암기라도 되어 있었어야지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상에 건물이 없는 경우 해서 제가 보는 느낌에는 지상 시설물이 아예 없었을 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지만 있었을 때, 있기는 있는데 가설 건축물이 있었을 때, 세 가지를 좀 비교하자는 형태로 문제가 구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이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지상에 건물이 있었을 때, 그래서 건부감가 예상이 가능할 때에만 법정지상권 성립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럼 정답은
4번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가설건축물 기역번 판례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지게끔 문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최소한의 암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63번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뭐 시험 운영이라고만 본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1초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찍고 버리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학생분들이 시험 도중에 이런 계산식 문제들을 푼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출제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를 찾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뭐 계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 자체가 두툼하고 아마도 추측컨대는 지금 약정이자율을 연 5%로 계산하고 좀 1년 동안 1억을 빌려주는 형태로 계약을 했는데 자 근데 아무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1년치 약정이자 5% 계산을 하면은 대략 한 500만 원에다가 그 이후로도 한 3년간 계속해서 이자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년차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지연배상금이 발생될 텐데 자, 지연배상금은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사람들의 어떤 배당금 배려를 위해서는 근저당권이 아닌 이상 이행기 경과 후 1년분까지만 우선변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1년분만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약정이자 500만 원에다가 지연배상금 얼마나 추가할 거냐 하는 건데 이 지연배상금의 이자율이 문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판례상으로 지연배상금의 이자율을 일부러 약정하면 별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약정이자율을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판례가 뭐 최근에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반영한다 그러면 지연배상금률도 5%로 계산하고 지연배상금은 3년 정도가 발생되고 있지만 1년치 500만 원만 계산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1억 1천만 원 정답이 2번으로 출제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 출제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 약정이자 이 5%에 해당하는 부분을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약정이자 필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등기를 해 놓아야 우선 배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출제자의 의도가 문제에다가 약정이자율을 기재까지 했다면 그 부분을 등기를 안 했을 걸 고려해서 풀으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답을 2번으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 약정이자율이 등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에서 그 배당금 우선변제 받을 금액에서 빼버린다면 그럼 또 답이 1번이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다른 어떤 가정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곳에 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출제 의도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뭐 좀 논란의 소지가 없이 문제도 되게 길어진 마당에 그러면 약정이자는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좀 적어준다든가 또는 뭐 지연배상금률을 몇 %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판례는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자율을 적어줌으로써 학생들이 판단을 하고 지연배상금을 1년분만 포함시킨다라는 주제 안에서 답을 좀 선택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해당 문제는 지금 이자율에 관한 등기 여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아마도 2번을 정답으로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은 사실 정답에 논쟁도 생길 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제 의도를 출제자만 알 수 있게 출제한다면 그건 좋은 출제라고 할 수 없고 명백히 어떤 출제 의도인지를 알 수 있게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답이 나올 수 있게 문제를 구성하는 게 출제자의 역할일 텐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아쉬운 출제였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시험장에서는 아예 풀지 않고 그냥 패스한 학생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올해 출제된 문제 중에 가장 아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4번은 정답이 3번이고요. 근저당권에 관한 질문인데 이 부분은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즉 물상보증인도 근저당권 설정자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니은번 지문에 확정 전이니까 채무자든 뭐 채권액이든 변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디귿번에 이자는 최고액에 자동 선입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 간단한 내용이라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65번에 민법상 계약의 성질을 물어보는 질문인데 정답은 5번에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 쪽에서 아주 가볍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66번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도 뭐 1번, 2번, 3번, 4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의 출제였었고 자, 5번 지문에 뭐 요 지문이 좀 불편하긴 한데 자, 선시공 후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 재질에 관한 분양 광고에만 표현된 내용 광고에만 표현된 내용 그러니까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문장이에요. 그런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자, 참고사항 정도 뭐 해봤자 이제
뭐 청약의 유인 느낌 뭐 이런 정도로만 읽어주시면 되겠고 5번이 자주 나오던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5번이 X다라고 찾는 것보다는 1번, 2번, 3번, 4번을 좀 맞는 지문으로 판단하고 5번을 남겨서 선택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60번대 문제가 넘어가면서 선택이 어려워지거나 약간 오류성, 너무 길고 이런 문제들이 확 늘어나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앞쪽에서 점수 득점을 많이 했었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올해는. 정답은 5번이었고요. 66번은. 자, 67번은 굉장히 오랜만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출제가 있었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 형태의 그 계약이 진행됐을 때에만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그 사실을 선의 무과실로 몰랐던 자에게 실내이익 배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원시적 전부불능에만 이 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풀면 돼요. 그러면 자, 기억번은 불성립 상황, 자, 니은번은 수량 부족 상황, 디귿번은 원시적 전부불능 상황이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발생될 수 있는 건 디귿번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속속들이 조문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조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면 적은 공부량으로 대응을 했을 텐데 워낙 오랜만에 나온 출제이기 때문에 답을 확실하게 맞춘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대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좀 알고 있었다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였고요. 자, 68번은 정답이 5번입니다. 자, 5번 지문에 이 채권담보 목적이 어떤 등기, 뭐 저당권 등기든 가등기 담보권 등기든 지금은 이전 등기니까 양도담보권 등기가 될 텐데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자, 담보 목적의 어떤 등기들을 말소하는 것은 채무 변제하고 상호관계에서는 변제가 선이행이고 변제를 하면 그러면 부종성 원리에 의해서 담보물권 등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말소는 후이행으로 해도 누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시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저당권이라는 이름 대신에 담보 목적의 이전 등기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불편하지만 원리상으로 접근한다면 변제가 선행이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네, 그렇죠. 네, 이 62번부터 68번까지 페이지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63번도 그렇고 67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도 뺐고 방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대응이 어려웠다면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선택을 하셨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69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후발적 불능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관련된 지문인데 지금 해당 문제가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매도인 매수인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법조문의 구성상으로 본다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자,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자, 그러니까 기억번처럼 주어를 갑으로 쓰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로, 니은번처럼 주어를 을로 쓰면 그러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로, 자, 디귿번처럼 수령지체 중의 상황으로 추가 상황을 건다면 다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풀어야 되겠고요. 자, 디귿번은 매매대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주어를 을로 쓰면 반환 청구,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자주 나오는 사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유형별로 연습이 되어 있었어야지 하겠습니다. 자, 70번은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고요. 늘 그렇듯이 보상관계, 대가관계 차이점 구별하는 문제와 그리고 이번 제문에 수익자가 할 수 있는 행동, 없는 행동을 구별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어 있고 정답은 5번 지문에 당사자가 미리 유보했다면 그러니까 수익자의 권리를 바꿀 수 있노라고 미리 이야기해 둔 게 있다면 그러면 수익자의 권리를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주제에서 정답이 5번이 되었습니다. 5번 지문은 사실은 출제 기록이 있지만 많지 않아요.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 지문들이 워낙 출제 횟수가 많은 지문들이라서 5번으로 고르시는 것보다는 1, 2, 3, 4번의 틀린 자리들을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이 되려 더 쉬운 대응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71번은 해제의 제3자를 찾는 문제인데 정답은 1번이고요. 해제의 제3자가 되려면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데 지금 1번 지문은 등기를 한 게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압류했기 때문에 일종의 채권 압류를 한 것이라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출제는 거의 똑같은 형태의 지문으로 타 시험의 출제 기록이 이미 있는 것을 거의 베껴 가져오다시피 하는 출제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타 시험 기출 문제들을 한 2, 3년 정도를 잘 숙지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럼 충분히 대응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에듀윌 합격 예상 문제집에도 뭐 여러 군데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군데 문제가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스쳐 지나가는 문제처럼 보였을지라도 판단 기준을 적용한 내용 중에는 굉장히 예리하게 등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등기를 하지 않은 이런 상태로 문제가 형성되는 거라서 뭐 나름 잘 만들어진 문제니까 또 베껴서 쓰겠죠. 그래서 뭐 미리 잘 예상을 하고 대응을 했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72번은 정답이 이제 4번이 되겠고요.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하고 이제 뭐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해제가 되는 경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다소 불편한 지문들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 이자 가산을 계약금에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4번 지문에 이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동시이행 항변은 가능하지만 해제 사유로 삼을 수 있는 불능의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즉시 해제할 수 있다가 틀린 지문이라서 뭐 다소 불편하게 읽어지는 지문들이 존재하지만 정답은 깔끔하게 4번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뒤쪽으로 가면서 시간에 몰리거나 뭔가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면 또 문제가 이렇게 잘려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좀 피로감으로 인한 실수가 유발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73번 임대차 계약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문제가 되겠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매수 청구권의 주체가 누구고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냐를 위주로 문제가 1번 그리고 2번 뭐 3번도 그렇고요. 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3번 지문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했을 때 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겠죠.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목적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동일하게 맞춰서 철거 방지를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데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팔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맞춰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떤 암기보다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주로 상대방과 주체 상대방을 이렇게 교차로 다양하게 물어보게 되면 선택에선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번, 70번 때 이후의 문제들은 분명히 선택적인 어려움이나 함정 지문들이 많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건 정답은 3번으로밖에는 될 수 없는 상태이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롭다면 좀 풀 수 있겠고 아니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4번 정답이 2번이 되는 임대차 주로 보증금에 관련된 질문인데 뭐 양심의 손을 얹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자세히 하지 못했습니다. 1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은 기출기록도 있고 여러 차례 수업됐던 부분인데 2번, 3번, 4번 지문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상세한 수업을 저도 준비하지 못해서 올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할 문제 아까 63번의 배당금 계산 문제와 함께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길이도 길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 몰릴 거기 때문에 시원하게 틀린다고 각오하고 그냥 적당히 3번 찍고 지나가면 그러면 답이 3번이네 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의 문제가 되겠고요. 2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이 굉장히 좀 불편한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논란의 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소개해 드리면 2번 지문에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금 발생 종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저도 한눈에 잘 안 읽어지던데. 그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차임 연체를 하고 있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다가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연체 차임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는 순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될 것이고 그 연체 차임은 낸 게 됐죠. 연체 차임은 내버린 게 됐고 당연 종료와 동시에 당연 공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집을 계속 사용한다면 또 사용에 대한 차임이 또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체 차임이 또 발생될 거예요. 근데 세입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면 이미 연체한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로 다 사라졌고 앞으로 발생되는 사용에 대한 차임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발생되는 마지막 날은 목적물을 반환한 때가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 법전공자이면서 20년 넘게 법학을 하고 있는 저도 읽기가 힘듭니다. 2번 지문을 읽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판례를 사전에 외웠다면 모를까. 또
자, 3번 지문에 자, 병은 집을 산 사람인데 갑의 차임 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더라도 액수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마찬가지. 자, 세입자가 연체 차임 발생시켜 놓은 부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공제가 돼서 없어진 부분이니까 계약이 지금 종료돼 있죠. 종료되어 있다면 반환할 때 옛날에 공제되어 있는 그 차임 부분을 반환하고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해도 될 거고, 그 소유자가 바뀌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건데, 소유자가 바뀌든 안 바뀌었든 이 연체 차임 부분은 계약이 종료가 되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바뀐 주인이 그 채권이 자기 채권이든 아니든 어쨌건 이미 공제가 법적으로 돼버린 거니까 빼고 돌려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 해서 틀렸다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4번 지문 같은 경우에 액수주택을 반환할 때 잔존하는 갑의 차임 채권 또 압류가 있더라도 항상 차임 채권은 기간 중에 공제는 안 되지만 종료되면 당연히 공제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전 사실상 한 덩어리 판례의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판례는 뭐 두세 군데 좀 흩어져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2, 3, 4번 중에 선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포기하고 빨리 패스하는 게 좋은 선택이었겠고요. 자, 정답은 3번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 이 부분은 틀렸다 하더라도 아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수험생 입장에서는 과감히 버렸어야 할 문제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네, 75번입니다. 자, 출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주제인데 가장 까다로운 방향성으로 좀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 부분은 날짜의 언급이 있어서 잠깐 좀 제가 그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 그러니까 여기쯤 6개월, 2개월이죠. 주택이니까. 요 사이 구간이 이제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 보면 2014년 3월 10일로 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뭐 갱신 요구를 통해서 그 통지가 2014년 1월 5일 가백에 도달했다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필요한 말만 써볼게요. 해당 구간에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도달도 됐기 때문에 이 임대차는 다시 여기서부터 2년간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임대차는 이제 끝난 날부터 2년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자,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대략 한 여기 정도 시점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정도. 그러니까 자, 6개월, 2개월을 지나서 새로운 임대차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 시점. 자, 이 시점에 임차인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임대차에 해지를 했다는 거예요. 해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의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해지를 통지하여 24년 1월 30일 날 가백에 도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해지를 한 날이 24년 1월 30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러면 임차인이 이 새로운 임대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지를 말했으니까 새로운 임대차는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갱신 요구를 통해서 이미 2년이 연장이 됐는데 근데 해지를 했으니까 해지 통고 3개월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 자, 아니면 이 새로운 2년을 꽉 채울 때까지 계속 임대차가 가는 것이냐, 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임차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갱신 요구했다가 해지했다가, 그죠? 그래서 자, 어차피 요 정도 시점에 해지를 한다면 그럼 3개월 적용을 받을 거예요. 근데 약간 앞에서 해지를 한다고 해도 3개월 적용 못할 이유가 없겠고, 그러면 2년까지 계속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겠고, 그리고 또 임차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을 임차인만 생각해서 이날 임대차가 끝난 걸로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럼 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러면 해지 통고가 있었던 이날 2024년 1월 30일 날 여기서부터 플러스 3개월이 감으로써 임대차가 종료한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최근 판례입니다. 굉장히 최근 판례. 사실상 1년도 안 된 판례가 시험에 바로 반영이 된 형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해지 통고를 한 날이 2014년 1월 30일, 그러면 여기서부터 3개월을 더한다라고 하면은 2024년 4월 30일, 정답 3번이 될 텐데, 짧아 보이지만
판례를 모른다면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계약 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뭐 다른 날짜들을 고른다든가 뭐 이런 선택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는 사실 미리 준비가 되면 좀 간결하게 풀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자, 76번 집합건물법은 좀 다소 용이하게 풀 수 있는 정답 1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죠. 자, 이건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77번 가등기 담보권도 생긴 문제는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가등기 담보법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빌려준 채권액이 1억인데 부동산은 2억 원이고 선순위 저당권이 있지만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2억에서 5천만 원 빼고 1억 5천이랑 비교하더라도 이 소비대차 채권 이 1억 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동산이 더 비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가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자, 1번 지문에 귀속 청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 소유권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이 소멸하느냐? 병은 가등기 담보권보다도 선순위에 있는 것이니까 자, 소멸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뭐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가 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엉뚱하게 본등기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사라지느냐 이런 쪽에서 답이 나와가지고 좀 허탈한 이런 출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순위에 관한 소멸 기준에 대해서 되게 좀 기준이 잡혀 있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없었다면 암기로는 좀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사례들에 대한 대비는 이런 원리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네, 78번은 실명법 양자간 명의신탁 문제 또 나왔어요. 사실은 저는 올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의외이기는 하고요. 제 느낌에는 이제 5번 지문을 출제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은데 30회 때였던가요? 이 5번 지문의 출제가 처음으로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뭐 정답은 아니면 또다시 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 명의 신탁이 예전에는 비중이 아주 낮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출제에 굉장히 한 축을 담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3번, 4번, 5번 이런 지문들 잘 대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지금 어쨌건 이건 명의신탁의 유효무효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을이 그걸 제3자한테 빼돌리다시피 해서 어떤 피해를 끼쳤다면 일종의 불법행위가 되겠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명법의 특성상 제3자가 등기를 가져가는 순간 제3자가 소유권을 당연히 손학불문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탁자였던 갑으로서는 명의신탁의 유효무효에 관계없이 이제 물건 자체를 등기로서 회수하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돈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런 행동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타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소유권을 잃게 만드는 행동이니까 일종의 불법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5번 지문처럼 말소등기하는 형태로 해결하려고 한다. 4번이나 5번 지문처럼 3번도 마찬가지죠. 그런 방법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자, 79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최신 판례입니다.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보다 2번과 이제 5번의 문제인데 2023년 5월 28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로 하는 대략 한 1년짜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계약기간 만료 14일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잠깐 그려볼게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달리 계약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6개월, 1개월. 자, 요 사이 구간에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임대인은 또 뭐 해지 통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운영하고 이 구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의 지문을 보면 일단 임대인 부분. 임대인은 해당 구간에서 어떤 뭐 해지를 해달라든가 뭐 임대차 종료를 원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묵시적 갱신이 돼서 1년이 연장이 되고 그러면 정답이 5번이 되는 거냐 하는 고민이 생기는데 근데 임차인은 사실 구간으로 표시를 해보자면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그래 14일 전이라고 했으니까 1개월이 채 안 돼요. 자, 해당 시점에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했어요. 갱신을 거절했어요. 자, 연장되는 거 싫다고 말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갱신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의 문제가 남아버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약간의 차이점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6개월, 2개월 사이에 자, 갱신의 거절이라든가 또는 해지 뭐 등등 차임의 증액 등을 청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2년으로 연장된다.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는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또 뭐 갱신 거절이라든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연장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6개월, 1개월 사이에 뭐 갱신 거절이나 증액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임차인이 한 달 전까지 뭔가 갱신 거절에 말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뭐 그 비슷하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던 부분인데 근데 판례가 나오면서 올해 6월 판례더라고요. 자, 임차인에 관해서는 1개월 규제를 규정하지 않았으면 규제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1개월을 넘기고 만료일부터 1개월 사이 뭐 14일 전으로 나오는데 자, 그때 갱신 거절을 하더라도 이 갱신 거절이 유효하게 먹히는 거고 그러면 이 이후의 연장은 없는 걸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대차 종료일인 2024년 5월 23일 날 임대차가 종료한다는 2번이 정답이 되는 지문이에요. 자, 주택임대차의 갱신 요구로 인한 갱신 이후에 해지 통고 3개월 판례나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1개월이 넘었지만 6개월, 1개월 그 1개월과 종료일 사이 14일 구간에서의 갱신 거절이 효력이 있느냐에 관한 부분은 자, 대법원 최신 판례를 숙지하지 않았다면 이건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저도 주택임대차에 대한 대응은 준비를 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대응은 좀 준비를 하지 채 못한 상태로 시험을 맞닥뜨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너무 아쉬워하실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거 안에서 나왔다면 맞춰주고 아니면 과감하게 좀 집어 던져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70번대 이후에 있기 때문에 전체 정답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은 대응이 굉장히 어렵다 말씀드리고 정답은 뭐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번은 정답이 4번인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문제 내용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이 계약 기간은 끝나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 가지고 임차인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 그렇다면은 임대차 관계가 기가 만료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증금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고 세입자도 나가지 않은 상태고 그러고 계속 쓰고 있죠. 그러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고 있는 것처럼 됐으니까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3번 지문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하면 이제 금액 산정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또 지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럼 부당한 이득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또 산정하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계약이 지금 기간적으로는 종료되어 있지만 보증금 회수가 안 되고 목적물 반환도 안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동시이행 항변이 좀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또 사용은 사용대로 그 부분의 기능을 한다고 치고 기존의 조건은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60이었으니까 60만 원씩의 차임을 계속 사는 동안에는 지급을 하면서 부담을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정답은 4번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내려야 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뒤쪽 문제니까 마찬가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이제 40문제 모두 풀어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모의고사 때 점수가 아주 좋았던 학생들도 지금 뭐 이 지연배상금 계산하는 저당권 문제라든가 또는 또 이제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최신 판례로 하는 종료일 계산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또는 뭐 임대차 보증금 관련된 숨겨진 판례들 이렇게 끌고 와서 출제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뭐 임대차나 쪽 이쪽에 좀 자주 묻지 않던 형태의 문제를 묻는 문제까지 한다면 한 5문제 정도는 깔끔하게 우리가 좀 버리고 나머지 35문제로 승부를 해도 합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 35문제 중에 뭐 또 한 15문제 정도는
뭐 중간 난이도라고 볼 수도 있겠고 상대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은 20문제 정도는 명쾌하게 기존의 기출문제로서 답이 나오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득점에 주력을 했었어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요즘 문제 어떤 이런 트렌드를 잘 이해하시고 버릴 건 버리고 선택을 잘 하셨다면은 올해 시험은 그래도 조금은 좀 작년도에 비해서는 좀 무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너무 불필요한 문제에 오래 묶여 있었다면은 굉장히 또 좀 심리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시험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